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변희영입니다. 2015년에 처음으로 만나실 작품은 고전소설인데요. 바로 금방울전입니다. 금령전이라고도 하죠. 지난 수학능력 시험에 출제되기도 한 작품입니다. 이 금방울전은 조선 후기 소설로 추정이 되고 형식은 전기소설, 고전소설, 영웅소설, 또 도술소설에 속합니다. 금방울전은 금방울이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혼사에 성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이 금방울전 경판보는 대형 박물관에 소장도 돼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고전소설인 금방울전 만나봅니다. 금방울전, 작자 미상. 대원 지정말에 장원이라 하는 자 있었는데 벼슬이 겨우 한원에 있더니 원나라가 망하고 대명이 중흥함에 시절을 염려하여 태안국 동산에 숨어 있었는데 하루는 장공이 꿈 하나를 꾸니 산신령이 말하기를 시운이 불리하여 조만간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니 바삐 떠나라 하고 간데 없더라. 공이 깨어 그 부인에게 길몽사를 이루고 부인과 한 가지로 옛길을 찾더니 문득 풍우가 일어나며 홍위동자가 앞에 나와 급히 빌기를. 소자의 목숨이 촌각에 달렸사오니 부인께서 구하여 주소서. 내 어찌 목숨을 구하리요? 근데 니신지요? 소자는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남해 용왕에 부마되어 오다가 그만 요괴를 만나 용녀를 앗아가려 하며 두 내외 합력하여 싸우다 그만 용녀는 기운이 다하여 죽었나이다. 저런. 소자 어린 연고로 신통을 부리지 못하고 기력이 소진하여 달아날 길이 없사오니 바라옵건대 부인은 잠깐 입을 벌리시면 소자가 피하겠나이다. 그리고 후일 은혜는 꼭 갚으리다. 아니 뭐 입만 벌리면 된다 하시면 부인이 할 일 없이 입을 벌리니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 홍위동자 몸을 흔들어 붉은 기운이 되더니 그 입으로 들어가더라. 홍의 부인이 꿀꺽 삼키고 나니 천지가 아득하며 광풍이 크게 일어 기이한 소리가 진동하니 공의 부부 급히 돌틈에 은신하니라. 이윽고 바람이 자며 햇빛이 밝아졌음에 겨우 길을 걸어 나오니 이곳은 태안 땅이고 장주 경계더라. 비록 산은 험하나 인심이 후하고 민가가 부유하니 집터도 빌리고 농업을 분작하니 생계가 풍족하여졌더라. 이즘 공이 슬하에 자식이 없어 매양 슬퍼하니 제가 자식이 없사옵니다. 후손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자식을 구하시니 지난번 은혜는 잊을 수 없나이다. 은혜? 혹시 자네는 지난번 동해용왕 셋째 아들? 네, 능히 갚을 바를 알지 못하여 옥제께 올라가 발언하였나이다. 옥제께서 저희 부부 원을 들으시고 애달피 여기사 미진한 정을 맺도록 부부를 보내라 하심에 그대에게 전하옵나이다. 꿈이구나.
왜 그러시오, 서방님? 꿈을 꿨어. 헌데 우리가 구해준 동해용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은혜를 갚는다면서 자식이 생긴다는구만. 자식이요? 그렇소. 헌데 뭔지 모르나 미진한 부부의 정을 맺는다고 하니 아마도 우리한테 자식이 생겨 그 자식이 혼인을 한다는 말 같구나. 자식에다 자식의 혼인까지. 아유, 정말 잘 됐어요.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참에 옥동자를 낳으니 비록 강보의 아이기는 하나 용모 수려하고 기질이 준이라니 이름을 해룡이라 하였고 자는 음천이라. 호사다마는 고금의 상사더라. 이때에 천지가 평안치 못하고 난리가 분출하여 도적이 날뛰니 장원 부부 해룡을 불러엎고 달아나는지라. 저기도 사람이 도망간다. 너 놓치지 말고 다 잡아서 가져물건 죄다 빼라. 자, 너는 이쪽 쯤으로 가고. 아버지, 무서워요. 우리 해룡이 데리고 도망가려다 우리 가족 다 죽을 것 같사옵니다. 상국께서는 부디 우리 모자를 잠깐 버리시고 피난하였다가. 아니세요. 그건 아니돼요, 말이요. 잡아라! 차라리 해룡이를 여기 두고 잠깐 몸을 피했다 다시 옵시다. 저 도둑들은 애들은 가만히 둔다 하오. 저도 애들은 잡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었사오나. 잡아라! 장래가 어디들이야! 저 해룡아, 이 과일 먹으면서 잠깐만 앉아있거라. 우리 잠시 다녀올 테니. 예, 아버지, 금방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 이 어린 걸 어떻게 혼자 둔단 말이오. 금방 다녀오면 아무 일 없을 거요. 부인, 어서 갑시다. 상공이 좋은 말로 달래고 부인을 재촉하여 달아날 때에 한 걸음에 돌아보고 두 걸음에 돌아보며 걸음마다 돌아보니 해룡이 부모를 부르며 우는 소리를 차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에 도적이 오다가 해룡을 보고 죽이려는데 그때 장삼이란 도적이 말리기를. 당장 두고 가. 애는 귀찮아. 죽여버려. 아하, 이 아이가 부모 잃고 우는 게 무슨 죄가 있다고 죽이겠느냐. 그리고 어디 보자. 왜 그러십니까? 후일 반드시 귀될 기상이구나. 자, 엎혀라. 저한테 어필하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내 너를 해치지는 않으마. 어서 어필해도. 고맙습니다, 도둑님. 아니, 어르신. 자, 가자. 이렇듯 불이 나게 강남으로 달아나니라. 그 후에 장처사 부부 도적의 추적이 뜸해졌음을 보고 산에 올라 바라보니 해룡이 이미 없어졌음에 부인은 가슴을 치며 방성대곡하였더라. 이를 어째. 해룡이를 아주 잃을 줄 알았더라면 무슨 표시라도 해둘 것을. 날 어디서 만난들 어찌할 수 있으리요. 부인, 웃지 마시오. 아이 등에 붉은 사막의 칠성이 있으니 그게 표시가 될 것이오. 부부가 서로 슬픔을 머금고 두루 찾아보다 노양현으로 가게 되니라.
그의 촌에 김삼랑이란 사람이 있었으니 호요방탕하니라. 헌데 그의 처 막씨 얼굴이 곱지 못해 밖으로 도오는데 막씨는 늙은 시어미를 지성으로 봉양했느니라. 그러다 시어머니 우연히 죽음에 막씨 취하로에 애통하고 예로서 선산에 안장한 후 3년을 극진히 섬기니 천고에 드문 효부더라. 어느 날 막씨가 초막에서 꿈을 꿨는데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다니. 여기가 어디지? 그대가 막시인고 이제 용녀를 그대에게 주나니 잘 봐두시오. 남의 용왕의 딸 남의 용녀는 이리로 나오시오. 네. 소녀 남의 용왕의 딸 문우들이옵나이다. 같은 여자가 봐도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요. 막시는 이 얼굴을 잘 봐두시오. 이윽고 막씨가 그를 보니 천고의 드문 여인이더라. 그리고 죽은 남편 삼랑의 혼이 찾아와 막씨와 동침을 했는데 산기 완연하여 염하게 엎드려 출산을 하였는데 헌데 아이는 아니요 금방울 같은 것이 금광이 찬란하더라. 이게 뭐야? 빛이 내가 낳은 건 분명한데 대체 이게 뭐란 말이야? 구슬이야? 방울이야? 막씨 크게 놀라며 괴이 여기고 신통이 여겨 손으로 누르되 터지지 아니하고 돌로 두드려도 깨지지 아니하거늘 다시 집어다가 멀리 버리고 돌아오니 방울이 굴러 따라오는지라. 더욱 신기하여 집어다 깊은 물에 던지고 돌아오니 또 따라오는지라. 또다시 집어다가 물속에 단단히 넣으니 물 위에 둥둥 떠다니다가 막씨를 보고 또 따라오는지라. 내 팔자가 기구해서 이 같은 괴물을 만났으니 후일에 반드시 큰일이 날 거야. 내가 이걸 가마솥에 놓고 펄펄 끓여 없어지게 해야지. 허나 닷새 후에 헤쳐보니 방울이 상하기는 고사하고 빛이 더욱 생생하고 향취도 진동하거늘 막씨는 할 수 없이 방울을 품에 안았는데 막씨가 추위를 당하매 방울이 품 안에 들어오면 춥지를 아니하였더라. 따뜻하다. 방울아, 고맙다. 너처럼 귀한 딸을 버리려고 하다니 잠시 내 정신이 어찌 됐구나. 용서해다오, 내 딸 방울아. 여보, 우리 해룡이 좀 데려와요. 부인, 정신 차리시오. 나도 해룡이가 보고 싶다오. 해룡이 보려면 건당을 되찾아야 할 거 아니오. 해룡아, 내 아들 해룡아. 장원 부부 뇌양으로 온 후 몸은 편안하나 주야로 해룡만 생각하며 슬퍼함을 금치 못하더라. 부인이 이 때문에 위독하여 백약이 무효하매 하루는 부인이 장공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여보, 내 팔자 기박하여 자식 하나 있는 거 난리통에 잃고 지금까지 명을 보존하고 있는 것은 혹시라도 생전에 해룡이 한번 만나볼까 해서였어.
여보, 정신 좀 차려요. 10여 년이 지나도록 소식조차 모르니 당신이라도 꼭 우리 해룡이 만나서 꼭 행복하게, 해룡이 만나서 행복하게. 여보, 정신 좀 차려. 뭐 이렇게 눈 감으면 어쩌란 말이오. 이렇게 숨이 지니 장공 하늘이 무너진 듯한 슬픔으로 기절하여 쓰러짐에 좌우에서 부축하여 구호하더라. 이때에 장원 부인. 방울이 문득 밖에서 굴러들어와 부인의 시체 앞에 앉기에 울음을 그치고 보니 풀잎 같은 것을 물어다 놓고 가는지라. 이게 뭐야? 나뭇잎 가운데 글씨가 적혀 있어. 보은초라. 일단 먹여봐야지. 여보, 이 보은초 좀 먹어보시오. 네. 공이 보은초를 부인의 입에 넣으니 한식경 후에 부인이 돌아 눕거늘 좌우 수족을 주무르니 그제야 숨을 내어 쉬는지라. 잘 잤다. 한숨 자고 났더니 정신이 말짱하네. 방울이가 당신을 살렸어. 방울이가 당신을 살렸다고. 그 후로 방울이 굴러 부인 앞으로 오거늘 공예 부부가 사랑하여 놓지를 아니하니 방울이 아는 듯 이리 안기며 저리 풍기어 그 영민함이 사람의 뜻대로 하더라. 하여 이름을 금령이라 하니라. 한편 장삼이 해룡을 업고 달아나 여러 날 만에 고향에 돌아오니 아니, 이 아이는 어디서 얻어온 거예요? 그게 말이오. 어찌된 연고인고 하니 내가 산속에 갔는데 거기서 혼자 울고 있는 게 아니겠소. 마침 우리한테 애도 없고 하니 네 데려왔지. 뭐야? 변씨가 기꺼워하는 채 하나 심중에 과히 반기는 기색이 없더라. 변씨가 늦도록 자식이 없다가 우연히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소룡이라 하였고 소룡이 점점 자라 크기는 하였으나 해룡의 늠름한 자태며 넓은 도량을 따라갈 수는 없으리요. 둘이 글을 배우매 해룡은 한자를 배우면 열자를 깨우치니 변씨의 시기하는 마음이 날로 더하여서 해룡을 내치려 하는데 장삼이 호련히 죽고 난 후 변씨의 해룡박대는 나날이도 아니라. 아유, 해룡인지 뭔지 우리 먹을 음식도 없는데 그놈한테 줄 음식이 어디 있다고. 아유, 해룡아, 뭐하냐? 밭 갈아야지. 아무리 땅이 얼어도 땅을 갈아엎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니냐. 밭 다 갈고 소풀도 먹이고 나무도 베어놔라. 때는 한창 추운 엄동설아니라. 밤이 되면 변씨는 소룡과 더불어 더운 방에서 자고 옷것만 입은 해룡은 밤이 새도록 방아질만 하니 이 어찌 추위를 견디리요. 춥다, 추워. 조금만 자다가 다시 일어나서 피곤하고 졸린데 추워. 이게 다 뭐지? 방이 따뜻해. 뭐지? 해룡이 몸을 옹성그려 엎디었더니 후련히 방 안이 밝기가 대넣다 같은지라. 또한 여름날같이 더워 온몸에 땀이 다 나거늘 해룡이
한편 놀라고 한편 괴히 여겨 즉시 일어나 자세히 살펴보니라. 방앗간에 나아가보니 밤에 못다 찌은 것이 다 찌어져 있거늘 크게 의심하고 기이 여겨 방으로 돌아오니 전과 같이 밝고 더운지라. 아니, 방은 여전히 따뜻하네. 왜 이런 거지? 밖은 저렇게 추운데? 저건 못 보던 방울인데? 분만큼 크잖아. 어디 한번 잡아볼까? 해룡이 잡으려 한즉 이리미 끈달아나고 저리미 끈달아나는지라. 놀라고 신통이 여겨 자세히 보니 금빛이 방 안에 가득하고 움직일 때마다 향취가 나는지라. 한편 편씨는 만약 그대로 해룡을 두었다가는 큰 화를 입으리라. 모쪼록 죽여 없앨 묘책을 생각하다가 한 계교를 얻고 해룡을 불러 이르기를. 저기 해룡아, 네가 산속에 있는 밭에 좀 다녀와야겠다. 어른이 돌아가신 후로 돌볼 사람이 없어서. 네, 어머니.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다. 거기가 호랑이가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네, 호랑이. 조심하겠습니다. 뭐 인명은 제천이라 그랬다. 그래도 어떻게 짐승이 해야겠니? 네? 짐승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아니다. 조심하라 이거지. 뭐하냐 떠나지 않고. 네, 어머니. 그럼 소자 다녀오겠습니다. 해룡이 대답하고 호랑이가 사는 골짜기 구호동에 들어가니라. 사면이 절벽이요 그 사이에 작은 길이 있는데 초목이 무성하였음에 다만 호랑이 울음소리뿐이요 인적은 아주 없더라. 해룡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옷을 벗고 잠깐 쉬려니 날이 저물매 문득 갈색 호랑이가 주홍입을 벌리고 달려드니 해룡이 정신을 진정하여 대항고자 할 때에 서편에서 또다시 큰 호랑이가 병력 같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드니라. 해룡이 정의 위태하니라. 이때에 후련히 등 뒤로부터 큰 방울이 내달아 한 번씩 받아버리니 그 범이 소리 지르고 달아나거늘 방울이 나는 듯이 하여 호랑이를 박더라. 그러자 그 짐승 몸을 흔들며 변하여 9머리를 가진 악기가 되어서 금령을 집어삼켰으니 해룡이 이 거동을 보고 낙담하여 말하기를. 안돼! 금령이 내 대신 지옥이한테 잡혀먹게 다니. 금령아, 방울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날 많이 구해줬는데. 방울아, 금령이 너 없으면 내 어찌 살아났을까. 기다려, 방울아. 해룡이 말하기를 금령이 없으면 내 어찌 살아났으리요 하면서 요괴 세상으로 뛰어들어가니 지척을 분별치 못할 지경이라. 그리하여 힘을 다하여 기어이 들어가니 호련히 천지가 밝아지고 해와 달이 고요한데 두루 살펴보니 청석 돌비에 금자로 새겼으되 남천산 복내동이라 하였고 그곳을 지나 점점 들어가니 요괴들의 세상이니라. 한 곳에서 괴물이 잠자고 있으니 그 흉악한 소리 천지를 진동하니라. 이때에 이 검을 받아주세요. 이 검으로 저 요괴를 무찌르시옵소서. 고맙소. 이 나쁜 요괴. 해룡이 즉시 그 보검을 받아들고 달려들어 요괴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고 보니 그 짐승은 여러 천년을 산중에 있어 득도하였기로
사람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변화무쌍한 조화를 부리던 터라 이에 가슴을 해치고 본즉 서방님, 서방님.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방울이구나! 방울아! 금령이는 이자여 구했구나! 네가 요괴 뱃속에 있었어! 방울아! 그렇군요. 요괴 뱃속에 금령이 있었군요. 당신은 조금 전에 검을 건네준 그분이군요. 고맙습니다. 실은 제가 이 나라 금성공주이옵니다. 아니, 금선공주님께서 어떻게 요괴 세상에 계시는 겁니까? 수년 전 어마마마를 모시고 후원에 올라 탈구경을 하다가 이 요괴에게 잡혀와 지금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궁궐로 돌아가게 됐으니 이 은혜 각골난망이라 무엇으로 갚을지. 아니, 아닙니다. 제 덕이 아닙니다, 공주님. 실은 저기 있는 금방울이 천지조화로 재주가 무궁하고 신통이 기이해 절 이쪽으로 오게 해서 요괴를 잡게 한 겁니다. 공주님이 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다 금령의 조화죠. 지금부터 궁으로 가는 길 역시 금방울이 안내할 것이니 아무 염려 마시옵소서. 하고 즉시 내달아 곧바로 궁으로 향하니라. 하늘이 금령 같은 영물을 내었구나.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여 요괴를 잡고 공주를 구했으니 다 너의 덕택이라.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이복의 해룡, 예, 황제 폐하. 우리 금성공주를 잘 부탁하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하고는 부마를 삼고자 다음날 큰 혼인잔치를 베푸니라. 그 후 북방에서 전쟁이 일어나 해룡 부마가 선봉을 잡으니 때마다 금령이 호련히 나타나 해룡 부마의 목숨을 건지니라. 금령아, 방울아, 또 내 목숨을 건졌구나. 너한테 받은 은혜 생각하면 태산이 가볍고 강과 바다가 얕은지라 이 은혜 어찌다 갚으리요. 전쟁에 승리한 해룡 장군이 크게 기뻐하여 금령을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오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더라. 정말 대단하시. 아니, 해룡 장군, 장하고 장하오. 자, 내 잔을 받으시오. 예, 황제 폐하.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건 전부 다 장군들과 때마다 도와준 금령 덕분이옵니다. 근데 난군님, 금령이 보이질 않사옵니다. 아니, 금령이 보이지 않다니요. 그게 간밤에 이걸 두고 사라졌사옵니다. 그게 무엇이요? 족자이옵니다. 족자를 두고 금령이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 족자 좀 보여주시오. 해룡이 놀라 받자와 보니 작은 족자더라. 괴이 여겨 펴보니 아이 하나가 난리 중에 부모를 잃고 있는 형용이라. 그 아래에는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업고 가는 형상을 그림해 해룡이 보기를 다하며 문득 눈물을 머금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매 이것은 하늘이 주심임을 깨닫더라. 이에 그 족자를 단단히 간수하여 때때로 내어보며 깊은 슬픔에 잠겼더라. 나야. 이 족자 속 아이는 나라고. 우리 금령이, 우리 방울이는 대체 어디 갔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내 목숨도 살려줬는데 어디 가서 죽은 건 아니겠죠. 오늘따라
방울이가 많이 보고 싶구려. 막씨는 금령을 잃고 주야로 슬퍼할 뿐 아니라 장공의 부부 또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였더라. 하루는 야심토록 서로 말할새 호련 금령이 문을 열고 들어오거늘 모두들 뛰어나와 금령을 안고 반가움을 주체하지 못하였더라. 어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저 왔습니다. 우리 방울이가 돌아왔구나. 내 딸 방울이. 우리 금령이가 돌아왔네. 방울아, 우리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여 종일토록 금령을 안고 즐기며 날이 저물어 야심토록 이야기를 나누다가 세 사람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놀라 깨어보니 침상일몽이라. 웬 꿈이 이렇게 생생하대요? 막씨 부인도 꿈을 꿨어? 나도 꿨는데. 저도요. 꿈에 웬 노인이 나타나서 나도 그랬는데 우리가 다 똑같은 꿈을 꿨나 봐요. 혹시 금령이 우리 방울이에게 안 하던가요? 네, 그래요, 방울이. 근데 여기 있던 방울이는 어디 가고 댁은 니시오?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선녀는 처음 보고. 저도요. 금령을 찾은즉 간데없고 난데없는 선녀가 곁에 앉았거늘 놀랍고 괴이해서 자세히 보니 과연 몽중에 보던 그 선녀더라. 그 아름다운 자태와 붉은 입술에 흰 치하며 갖은 내교가 사람의 정신을 나스니 가히 경국지색이라. 막씨가 한 번 봄에 정신이 황홀하게 되는 듯 하더라. 어찌할 줄 몰라 어린 듯 취한 듯 다만 금령만 부를 따름이더라. 아이고, 얘가, 이 아름다운 손녀가 우리 방울이. 어머니, 접니다. 저 금령이에요. 방울이. 금령이란 말이냐? 금령아, 내 딸 방울아. 막씨 부인, 그렇게 좋소? 금령이 어머니, 아무리 좋아도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름부터 정해야 할 거 아니요. 이름이야 금령 소저라 하는 게 어떻겠소? 좋아요. 금령이, 우리 금령이. 네, 금령이에요. 금령이. 이름을 금령수저라 하고 자를 선해라 하더라. 금령수저에게 전후 사적을 물으니 능히 기록치 못할지라. 이에 하늘께 살해하고 그 즐거워함을 이루 측량치 못할 지경이더라. 한편 그 시절 민심이 흉흉해서 도처에 도적이 창궐하매 백성을 살해하며 재물을 탈취하니 황제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근심하심을 맞이 않더라. 이때 주상에 오른 해룡이 청하기를 황제 폐하 소신 장해룡 비록 나이 어리고 재주 없으나 백성의 소요함을 진정케 하고 편안케 하고 오리이다. 그래요. 가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오시오. 역시 이 백성들 생각하는 마음은 주상이 으뜸이요.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시어 즉시 해룡을 순무도찰 어사에 명하시고 그날로 떠나게 하시니 황후께 하직하고 공주와 더불어 작별하고 길을 떠나더라.
길에 올라 각고을을 순찰하며 백성을 타이르고 또한 창고를 열어 모든 사람을 도와주며 도적을 인의로 설득하여 징벌이 분명하니 지나는 곳마다 자진하여 항복하느니라. 길 떠난 지 여러 해 됐을 때 장삼의 묘지를 지나게 됐는데 잠시 쉬었다 가겠다. 예, 어서 가니. 여기가 날 데려다 키워준 아버지 장삼이 묻혀있는 묘지구나. 날 데려다 키워준 아버지의 무덤이라. 하고 묘 앞에 나아가 제문을 지어 제사를 지내니 눈물이 적삼을 적시더라. 제사를 끝내고 나아가 청하기를 걔 듣거라. 예. 장삼의 묘 앞에 비를 세워 옛날에 날 길렀던 은정을 표현하고자 하노라. 그리고 가서 소룡과 그의 어미 변씨를 불러오도록 하라. 이때의 소룡과 그의 어미 변씨는 형세가 점점 궁핍하여 근경으로 다니며 걸식하고 다니는지라. 해룡이 이 말을 듣고 변씨 모자를 불러오매 변씨 모자 당상을 우러러보니 그가 곧 해룡이라. 너는 어허, 여사님께 너라이. 이분은 황제 폐하의 부마 주상자다시니라.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참호 청주할 뿐이오늘 해룡이 모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친히 나려가 변씨 모자를 붙들어 올리니라. 당상에 자리를 주고 그간의 고역을 물으며 좋은 말로 위로하니 변씨 모자가 황공해에서 눈물이 비오듯 하며 능히 말을 잇지 못하더라. 아니, 주상 전하. 아유, 이 죄인을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이 은혜 아예와 같사옵니다. 아닙니다. 여봐라. 예, 주상전하. 이 모자에게 돈 10,000냥과 비단 100피를 주도록 하여라. 예. 돈 만냥에다 비단을 100필이나. 아이고, 전하. 아유, 이 은혜를 어찌 갚사옵니까? 아닙니다. 약소 하나 13년간 양육의 은혜를 표현한 것이오니 앞으로도 매년 한 번씩은 찾아오도록 하시오. 아유, 이 은혜 어찌 다 갚을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렇게 작별한 후에 떠나니 변씨 모자 멀리 나와 전송하고 들어가 해룡의 후덕을 칭찬하느니라. 해룡이 내린 비단과 돈으로 변씨 모자 남방의 갑부가 돼서 매양 해룡의 은덕을 잊지 못하니 보는 사람마다 흠양치 않는 이가 없더라. 이때의 해룡 어사의 행차가 뇌양골을 지나게 됐더라. 뇌양에 들어 장공의 객사에 숙소할세 해룡 어사는 자연히 심사가 어지러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조를 세 비몽사몽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그대 비록 소년 등과하여 그 이름이 사해에 차고 위세가 천하에 떨치었으되 부모를 곁에 두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이라. 내 그대를 위하여 부끄러워하노라. 아니,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부모를 곁에 두고 찾지 못하다니요. 부모를 곁에 두고 찾지 아니하니 어르신, 제 부모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어르신! 사람의 도리를 다하지 못함이라. 해룡이 슬픔을 이기지 못해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달으니 남가 일몽이더라. 크게 의혹하여
다시 잠들지 못하고 숙소에 들어가니 마침 장공 역시 깨어있더라. 아니, 저 어르신께서는 어찌 아직 잠을 못 이루시고?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요. 옛날에 잃어버린 아들 생각도 나고. 아니, 저 족자는... 가만. 이 족자... 왜 그러시오, 어사나리? 이 족자하고 비슷한 족자가 나한테도 있어서요. 저기, 이 족자 무슨 족자입니까? 네, 그게 제가 나이 들어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만 난리통에 도둑도 들고 해서 그 귀한 아들을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밤낮으로 그 아들 잊지 못하고 있었더니 마침 아는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려주기에 밤낮 보고 있소이다. 잠깐. 실은 저한테도 그림이 하나 있으만.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내 숙소에 가서 족자를 가져오너라. 예. 오사나리도 족자를 갖고 다닙니까? 예. 저한테는 정말 귀한 족자라서요. 주상전, 족자 대령했나이다. 자, 이 족자는 내가 갖고 다니는 족자요. 예. 두 그림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이 그림을 금령이라는 귀한 인물이 두고 갔습니다만. 금령? 나도 금령의 말을 들었소. 가만, 그럼 공께서도 금령을 안단 말이오? 알다마다.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오. 금령을 여러 해를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됐는데, 가만, 우리 아들은 등에 7 사막의 칠성이 있는데, 그 등에 7 사막이 칠성이라 하셨습니까? 왜 우시오? 혹시 아버지, 제 등에 7 사막이 칠성이 있사옵니다. 정녕, 네가 내 아들 해룡이 말이냐? 해룡아, 아버지. 해룡이 실성 통곡하더라. 장공 또한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요. 1월이 빛이 없고 산천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이때 온늪이 이 소식을 듣고 뉘안이 신기히 여기며 뉘안이 이상히 여기지 않으리요. 해룡어사 울음 그치고 이 사연을 글월로 지어 황제에게 보고하매 황제와 금선공주 또한 기뻐하니, 다들 들으시오. 금령공주와 막시 부인 그리고 장공 부부를 바삐 궁으로 모셔오도록 하라. 천하의 귀한 분들을 모셔올 때는 예의와 정성을 다해야 하느니라. 금령공주 어서 오시오. 금성공주님, 그간 별거 없으셨사옵니까? 금령공주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소. 어서 오시오, 금령공주. 네, 이렇게 다들 반겨주시니 고맙습니다. 다들 들으시오. 빠른 시간 안에 금령공주와 해룡부마의 혼인을 거행할 것이니라. 왜 저를 보십니까? 전 괜찮습니다. 제가 부모와 금령공주 두 사람을 혼인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부는 태기를 하라. 예. 호부는 혼인잔치를 배설하라. 예. 시부목께 먼저 납해하고 두 공주가 쌍으로 들어가 가래를 맞고 좌에 앉으니 그 빼어나고 아름다운 태도가 눈에 비치고 만좌에 두드러지더라.
해가 서산에 처물매 등롱을 들고 왕을 인도하여 금령공주의 방으로 들어가 화촉 동방의 예를 갖추어 옛일을 말하며 밤 깊도록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야 당신을 만났구려.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금령 아니요, 금령. 이전에는 남해 용왕의 딸이고. 알아보시는군요. 당신은 동해 용왕의 아드님. 너무 먼 길을 돌아왔구려. 그래도 이제 만났으니 됐습니다. 이윽고 풀을 끄고 공주의 옥수를 이끌어 침상에 드시니 그 견원의 정이 산과 같고 바다와 같아 피할 데가 없더라. 세월이 흐름에 장공이 호련히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하니 왕이 지성으로 구호하되 마침내 세상과 이별하니 공의 나이 76세더라. 장례를 극진히 차려 선산에 안장하고 돌아와 3년상을 지성으로 지내고 문득 장공 부인이 또 돌아가시니 선산에 합장하고 3년상을 극진히 지냈더라. 그 후에 막부인이 세상을 떠나니 왕이 장례를 차려 안장하더라. 이로부터 왕의 복록이 친진하고 자손이 만당하여 금선공주는 일남일녀를 두고 금령공주는 이남일녀를 두었으니 다 아버지를 닮아 모두가 옥인군자여 요조 숙녀더라. 장자의 이름은 봉진이니 금령공주의 소생이요, 차자의 이름은 봉환이니 금선공주의 소생이요, 삼자의 이름은 봉기니 금령공주의 소생이더라. 장자 봉지는 이부상서로 있고 차자 봉환은 병마도독으로 있으며 삼자 봉기는 한리막사에 거하며 모두 다 벼슬길에 올랐더라. 여아는 명문거족 사위를 맞아 각각 아들, 딸을 낳으니 손이 번성하여 세상 부러울 것이 없더라. 참 좋구나. 참으로 좋아. 아름다운 세상이네요. 맞습니다. 사람들도 아름답고 세상도 아름답고. 이제는 가야 할 때가 된 것 같소. 자, 가십시다. 하루는 왕이 후원에 이르러 두 공주와 더불어 한가히 거닐 때에 문득 오색의 체온이 내려와 3인을 오르라 하여 일시에 100일 승천하매 여러 자녀는 왕이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기이 여겨 즉시 후원에 가보니 부왕과 양모비는 간데없고 물색은 의구하더라. 애통하며 선산에 안장하고 조석 제전을 극신히 지냈으니 자손들이 대대로 복록을 누리었음은 다시 말할 것도 없는 일이더라. 네, 금방울전 대하소설이네요.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와 함께 작품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판타지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예. 재미도 있고. 금방울전 전체적으로 작품에 대한 소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고전 소설이죠. 네. 조선조의 소설로 정착이 된 것인데 전기소설, 영웅소설, 도술소설 네. 이런 이름들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인공이 이 두 사람인데
해룡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해 용왕의 아들입니다. 네. 장씨 집안에 태어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표제에 있는 이름 금방울은 남해 용왕의 딸인데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으나 그 금방울을 탈로 쓰고 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예, 금방울의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 중심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해룡이 성장을 해서 그 공을 세우고 황제의 사위가 됩니다. 네. 황제의 딸이 금선공주인데 이 세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얘기고 그 과정에 해룡이 요괴를 퇴치하고 나라를 네. 평안하게 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성천을 한다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일부 이처제 얘기도 나오고. 아니 사실 그 모든 것들이 다 또 작품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장원이라는 네. 사람이 난리 가다 부인과 함께 피난 가다가 또 요괴에게 쫓기고 용의 아들 구해주고 이런 예. 것들이 다 연결되는데 작품적으로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네, 네. 그 이제 오늘날의 이 우리가 리얼리즘의 시각, 현실주의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뭐 허무맹랑한 얘기죠. 네.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을 때에 오늘날 올림푸스 산에 그 주신인 제우스를 비롯한 이 신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 상상력 속의 이야기라고 그렇죠. 믿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느냐는 거죠. 그때는 신이 실제 한다고 믿었고 그래서 제우스 신전, 헤라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파르테논 신전 같은 걸 만들었던 건데 네. 이 당대의 이 고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속에 다 독해되지 아니하는 여러 요소들을 바라보면서 그 너머에 숨어 있는 상징적이며 또 의미 규정이 어려운 이런 문제를 두고서 네. 이야기를 통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해석해 나가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하는데 이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소설 또는 고전 소설 일반이 가지고 있는 이 문학과 삶에 관련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예전 소설 읽어보면 사실 인과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소설들이 가끔 있거든요. 네. 의외로 이건 구성도 좀 탄탄하게 짜여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우 탄탄해요. 예. 그러니까 조직적이고 기승전결이 분명한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네. 소설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해룡이라고 하는 인물의 삶과 금방울이라고 하는 이 독특한 존재의 삶이 각기 자기 방향으로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함께 공을 이루고 그리고 소통하고 결혼에 이르고 부귀와 성천에까지 함께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네. 이 근대 극의 구조에 비추어서도 그 짜임새가 허술하지 않은 그런 이렇게 이와 같은 구조적 짜임새를 잘 갖추고 있는 고소설이 많지는 않은데 네. 이 소설은 그런 점에서 좀 독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작품 읽고 나니까 우리 고전 소설 좀 더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네. 추운 겨울에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우리 고전이. 예. 추천해 주실 만한 거 있으면 좀 부탁드릴까요? 끝으로. 예, 제가 금방울전 다시 훑어보면서 두 작품을 떠올렸는데 네. 하나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전.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의 얘기죠. 그런데 고균, 허균이 이 홍길동전을 썼을 때 가정의 문제, 국가사회의 문제 또는 해외로 진출하는 문제까지 매우 폭넓게 바라보았고 네. 그리고 이를테면은 서자로서 태어난 홍길동이 병조판서를 거쳐서 왕위에까지 올라가는데 네. 이걸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하면 도술입니다. 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의 반증이죠. 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게도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다음에 연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이라고 하는 짧은 한문 단편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허생전에는 매점매석의 얘기라든지 도둑대를 교화하는 얘기라든지 당시의 어려운 시사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의 흐름을 네. 오늘날의 눈으로 바라보아도 이를테면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예,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군요, 작품에서. 예. 홍길동전보다. 예. 근데 이 두 작품 사이에 한색이라는 시간적 상거, 거리가 있기는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허균은 고독하고 외로운 이 선각자였고 혁명적 선각자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혁명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소수이던 시절에 허균이 홍길동전을 썼던 것이고 네. 연암이 허생전을 쓸 그 무렵은 실학사상이 유입되어서 그러니까 이용후생, 경세치용 같은 이 실학사상이 편만해지기 시작할 때에 그 대표주자로서 연암이 허생전을 썼다라고 본다면 네. 이 한 세기 동안에 이 고전 소설 속에 담을 수 있는 시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길동전과 허생전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뭐 긴 소설들이 아니니까 네. 한번 읽으면서 이 겨울의 추위를 이겨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빨리 읽고 싶어지는데요. 예. 오늘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문학평론가인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와 함께 고전소설 금방울전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천승려 시인의 첫마음이라는 시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새해 첫날, 이른 아침 세수를 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살아간다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빳빳한 새 책장을 넘기며 일과표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하얀 병실에 누워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던 날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돌본다면 그렇습니다. 2015년을 시작하는 그 첫 마음, 첫 느낌, 그리고 첫사랑으로 올 한 해를 채워간다면 2015년의 끝에 갔을 때는 조금은 후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오늘은 고전소설인 금방울전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음악의 엄은영, 효과의 안익수, 강우석, 노동걸, 기술의 김남희, 극본 서연이, 제작 강요한, 저는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